이제 22강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문학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 출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출제 원리를 집약한 개념어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시를 출제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무조건 시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적 긴장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은 거의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또 집중을 하게 하는 시적 표현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그냥 뭐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쓰여진 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는 시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이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상의 어떤 위기감이나 아슬아슬한 내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의 표현법의 특징을 말합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긴장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요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적 긴장감 이렇게 말하고요. 또 소설이나 또 소설과 같은 서사적인 요소 있잖아요. 줄거리가 있는 서사적 긴장감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희곡이나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러면 극적 긴장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문학에서의 3대 긴장감이라고 하는데 시적 긴장감은 그 중에 하나다. 시적 긴장, 서사적 긴장, 극적 긴장이 문학적 긴장감의 3대 긴장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무조건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내시는 평가원 문학에서는 어떤 문학 작품이 출제되느냐 하면은 시에서는 시적 긴장감을 드러내는 작품이 출제가 되고요. 소설에서는 당연히 소사적 긴장감을 갖춘 작품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곡 시나리오에서는 당연히 극적 긴장감을 지닌 요소가 출제가 돼요. 근데 서사적 긴장감이나 극적 긴장감은 제 교재에서 이제 시적 긴장감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약간 약화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출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이 긴장감의 요소로서 시적 긴장, 서사적 긴장, 극적 긴장을 제가 다 설명을 한꺼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적 긴장, 서사적 긴장, 극적 긴장감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수능 문학에 출제되는 거의 모든 작품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필수적인 문학 개념어고 수능 출제, 지문 출제의 원리를 집약한 개념어가 바로 시적 긴장, 서사적 긴장, 극적 긴장이다.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210쪽에 보세요. 210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도표가 있거든. 거기 밑에 좀 빈칸이 있죠. 거기다가 조금 필기를 먼저 하세요. 문학적 3대 긴장감. 시적 긴장, 서사적 긴장, 극적 긴장. 필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표현상의 특징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무슨 뭐 피가 흐른다, 찔렀다, 죽음, 아슬아슬한 위기 이럴 때는 시적 긴장감이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표현상의 특징을 말하고요. 서사적 긴장감, 극적 긴장감은 내용상 위기나 아슬아슬한 장면, 어떤 인물 간의 심각한 갈등, 풀리지 않는 어떤 긴장감의 고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 긴장감이 있을 때 서사적 긴장, 극적 긴장을 쓰고 표현상의 특징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했는데 표현을 나는 간다 학교에 그럼 도치가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뭔가 평범하지 않게 썼어. 그러면 시적 긴장이 있다고 쓰는 거예요. 기쁘고도 슬픈 젊은 날이다. 그럼 기쁘다와 슬픈이 이렇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건 이제 역설이잖아요. 그럼 역설적인 표현 보면 일상에서 많이 안 쓰거든. 이것도 시적 긴장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 줄임표로 끝낸다든가 또 뭐 반어적인 표현법을 쓴다든가 시어의 대비, 색채의 대비, 감각의 대비 뭐 이런 것들은 일체의 문학적인 평범하지 않게 문학적으로 일부러 이질적이고 새롭게 쓴 것은 다 시적 표현법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시적인 표현법 자체를 시적 긴장감을 갖다주는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 긴장감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시비를 걸면 안 돼. 그냥 맞다.
허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거죠. 그토록 광범위하게 쓰는 게 시적 긴장이거든. 그러니까 소사적 긴장하고 극적 긴장하고 좀 다른 겁니다. 문학의 3대 긴장법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10쪽에 거기 빈칸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 210쪽에 보면은요, 제가 먼저 정리를 조금 해놨는데, 문학적 긴장의 3가지 종류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을 일단 써놓고요. 문학적 긴장의 3종류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이걸 써놓으세요. 그리고 1번에 서사적 긴장 이렇게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극적 긴장 이렇게 쓰세요. 그 210쪽에 밑에 빈칸 있잖아요. 문학적 긴장감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서사적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위기나 아슬아슬한 또 인물들의 갈등이 심화된다거나 더 이상 화합할 수 없는 어떤 의견의 대립이라고 한다거나 뭐 생명의 위기를 느낀다거나 어떤 그 비밀이 아슬아슬하게 풀리는 순간, 이런 긴장된 요소가 나올 때, 그러한 내용이 나올 때는 서사적 긴장감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능 지문에 출제한 선생님이 발췌한 지문에 너무나 밋밋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지루한 장면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그 위기라든가 갈등이 격화된다거나 뭐 어떤 그 의견의 대립이 심화된다거나 뭐 굉장히 그 위기의 순간이 닥친다거나 위기에 빠진다거나 그런 장면이 대부분 출제가 되거든요. 갈등 없는 작품은 없잖아요. 그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장면일 때는 무조건 서사적 긴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정리해놨죠. 독자들이 시선을 집중하고 주의를 끌만한 장면이나 요인, 그러니까 주의나 집중이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사적 긴장이 있다. 이것은 내용상에서 그런 요인이 나올 때 하는 말이에요. 극적 긴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위기나 어떤 주의나 집중 또 흥미를 끌만한 그런 요인이 나올 때 서사적 긴장, 극적 긴장, 특히 갈등이 심화될 때 어떤 죽음의 위기, 아슬아슬한 장면,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수능에는 밋밋한 내용은 안 냅니다. 그래서 소사의 3요소 하면은 타임, 미닝, 액션이거든. 여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미 있는 행위, 이게 서사의 3요소예요.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미 있는 행위, 타임, 미닝, 액션, 이게 서사의 3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설화 이런 줄거리를 갖춘 문학적 장르에는 항상 시간의 요소가 나오고 거기에 의미 있는 행위의 연속이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서사적인 사건 중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오거나 어떤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위험하거나 위기의 장면, 이런 게 소사적 긴장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인물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비밀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숨을 죽이고 독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하는 요인들이 나올 때 일단은 서사적 긴장감이 있다. 그리고 발췌된 지문에는 서사적 긴장감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꼭 싸움과 같은 서사적인 내용이 아니어도요. 어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요런 대목들이 서사적 긴장감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극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극자가 뭐냐면은 연극이나 영화를 말하거든. 연극, 영화.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장면이나 확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게 할 만한 어떤 굉장히 잔인하고 또는 극적인 상봉, 굉장히 눈에 띌 만한 어떤 만남이 있다거나 어쨌든 눈에 확 띌 만한 어떤 사건이나 그 장면이 제공이 돼요. 영화가 굉장히 강렬한 이유는 일상보다는 훨씬 그 강렬한 어떤 장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영화에 우리가 몰입을 잘 하잖아요. 이렇게 몰입을 하게 할 정도로 어떤 잔인하거나 끔찍하거나 공포스럽거나 또는 굉장히 그 격렬한 말다툼이 있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연극이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확실히 눈에 띌 만한, 여기 나와 있죠. 자극적인 장면이나 요인들이 제공될 때 느껴지는 독자가 받는 심리적인 자극이다. 그러니까 평범하거나 일상적이지 않는 만남이나 갈등, 위기, 이런 위기 등이 극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서사적 긴장하고 극적 긴장은 상당히 내용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갈등적인 요소가 심화되거나 위기적인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 시험에 출제가 돼요. 발췌문, 고소설이나 현대소설 보세요. 굉장히 평화스럽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런 장면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수능 시험의 문학작품의 지문은 서사적 긴장감, 극적 긴장감 이런 말이 나오면은 맞다 이렇게 보고요. 이 특히 극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나 영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나 행위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화나 행위 이걸 보여주기라고 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뭐 사건이나 인물의 심리, 성격을 보여주고 행위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보여주고 행위를 통해서 사건을 암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나 행위가 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적. 근데 이 대화나 행위 자체가 상당히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굉장히 눈에 띌 만한 대화나 행위가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극적 장면이다. 극적 긴장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사적 긴장하고 극적 긴장은 내용상 그러한 위기나 갈등, 눈에 띌 만한 그러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시적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 특징이 아닙니다. 여기에 요거는 내용상 특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 해서 여러분들이 poetic tension이라고 하는 시적 긴장을 3번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건 내용상 특징이 아니라 시적 표현의 특징을 말한다. 그리고 시적 표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용과는 상관없이 뭐 위기, 뭐 갈등의 심화, 갈등의 고조 이런 것이 없어도 시적 표현상의 특징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게 할 정도의 표현상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시적 긴장감은 내용상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갈등 심화나 위기, 죽음, 뭐 강렬한 내용이 아니어도 시적 표현이 나오면은 시적 긴장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어의 대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어의 대비는 서로 대비되거나 대조되는 시어가 나오면 시어의 대비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 막매가에서 삶과 죽음이 여기 있음에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이제 간다 이 말도 못다 이러고 너희여 그렇게 빨리 갔는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죽음이 있다. 그러면 삶과 죽음은 서로 대비되는 단어죠. 삶과 죽음은 서로 대비되는 시어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비되는 시어만 나와도 그러면 이것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대비되는 시어가 나왔다. 그럼 이것 자체가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별거 아니죠. 시적 긴장감은 그렇게 굉장히 시적 긴장감은요 그렇게 굉장한 어떤 것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이질적이거나 대비되는 단어만 나와도 대비되는 단어가 나왔네. 이게 뭐지?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시적 긴장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적 긴장감은 거의 맞다라고 보면 돼요. 단지 그런 시적 긴장감을 이루게 하는 요소가 나왔냐 안 나오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어의 대비를 통하여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그러면 시적 긴장감은 거의 맞다라고 보고 시어의 대비가 나왔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색채의 대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청, 홍, 백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화의 월백하고 달이 하얗게 비치고 청산 또 뭐 홍진 세속할 때 홍진 붉을 홍 푸를 청 흰백 달이 하얗다 월백 요렇게 색채가 서로 다른 것이 나오면은 이렇게 이질적인 색채가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적 긴장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적 긴장감은 읽는 내가 긴장이 된다. 긴장이 된다. 그렇게 내용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상의 특징이 있으면은 그냥 시적 긴장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채의 대비를 통하여 시적 긴장, 의미의 대비를 통하여 시적 긴장, 반어를 통하여 시적 긴장, 역설을 통해서 시적 긴장. 그러면 반어나 역설이 나왔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시적 긴장이 있냐 없냐. 내가 긴장감이 느껴진다. 가슴 속에서 느껴진다. 뭐 등에서 싸늘하게 뭐 긴장감이 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이겁니다. 내용하고는 시적 긴장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서사적 긴장하고 극적 긴장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걸 꼭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 시적 긴장감을 이루는 요소는 여기에 반어, 역설, 생략법, 온갖 거, 뭐 대꾸를 통하여 이런 거 다 시적 긴장감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제가 일일이 다 쓰지 않고요. 거기에 210쪽에 보면은 제가 거기에 정리 다 했잖아요. 포에틱 텐션, 감각의 대비, 의미의 대비. 감각의 대비라는 것은 시각, 청각, 시청, 후미, 촉각. 이것도 감각의 대비고요. 색채의 대비는 따로 이제 색깔의 대비가 나올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미의 대비는 서로 의미가 다른 거 있잖아요. 시어의 대비도 의미의 대비예요. 지향, 거부, 긍정, 부정 이런 거 있죠. 삶, 죽음, 생성, 소멸 이런 게 의미의 대비고요. 역설, 어조의 전환, 말투가 바뀌어. 그러니까 뭐 영탄적 어조, 뭐뭐 했구나, 뭐뭐요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나는 간다, 니은다, 비읍니다 이렇게 관조적 어조로 바뀐다든가. 이 어조의 전환에 대해서는 다시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일단 어조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꿔졌잖아요. 또 정서의 전환 이렇게 바뀌어졌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거나 변화가 있거나 서로 대비되거나 반대되는 거,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다거나 변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있네, 다른 시어가 나오네, 의미의 대비가 있네, 색채의 대비가 있네, 뭐 반어네, 역설이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집중을 하게 하는 어떤 표현법이 나오면은 무조건 시적 긴장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도치라든가 시상전환, 대조적인 소재, 서로 반대되거나 다른 소재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때도 시적 긴장감이 있고요. 뭐 반어적 표현. 그러니까 이 외에도 뭐 얼마든지 이질적이거나 서로 반대되거나 차이가 나는 요소가 나오면은 그건 시적 긴장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적 긴장감은 웬만하면 다 맞다 이렇게 보고 그 시적 긴장감을 이루게 하는 요소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를 보면 돼요. 자, 정리하면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내용상 갈등이나 위기에 쓰는 말이 아니다. 표현상에 이질적이거나 차이가 나는 요소가 나오면은 시적 긴장감이 있고 이질적이거나 차이가 나지 않아도 돼요. 생략, 도치 이런 대꾸도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나 차이가 있으면은 무조건 시적 긴장감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서사적 긴장이나 극적 긴장은 내용상 위기나 갈등, 다툼, 이런 죽음의 위기 요런 게 나올 때 서사적 긴장, 극적 긴장이 있다. 또 그리고 극적 긴장이라는 것은 대화나 행위, 그때 이제 연극, 영화 같은 요인이 있을 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심화될 때 그때 극적 긴장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문학에서의 3대 긴장감의 핵심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개념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기본이야. 기본 중에 기본,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CF 컨퍼런스 우리 교재에 있는데 긴박한 분위기, 그리고 긴장된 분위기 여기 나와 있죠. 긴장감 고조. 요거하고는 이 세 개 개념은요. 서사적 긴장하고 극적 긴장감하고 서로 겹칩니다. 다시 한번 긴박한 분위기는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분위기는 그 정서, 상황에서의 다급하고 절박하고 위기일 때 쓴다. 그러니까 긴박한 분위기가 나오면은 서사적 긴장, 극적 긴장하고 관련이 되죠. 그리고 긴장된 분위기는 긴박한 분위기보다 더 넓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긴박한 분위기는 다급하고 절박할 때만 쓰고 긴장된 분위기는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굉장히 30년 만에 이제 뭐 모녀가 만났어. 그럼 긴박하진 않지만 긴장된 분위기죠. 눈에 띌 만한, 자극이 될 만한 요인이죠. 기쁨에도 쓰니까. 그게 긴장된 분위기고. 긴장감 고조라는 것은 서로 의견의 대립이 심화돼가지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서로 갈등이 심화돼서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러니까 요 세 개 개념은 서사적 긴장감, 극적 긴장감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죠. 시적 긴장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시적 긴장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적인 표현법, 눈에 띌 만한 주의나 주의를 이게 뭐지 하는 주의나 집중을 하게 할 만한 표현법일 때 시적 긴장감을 쓴다. 물론 시에서 어떤 그 죽음의 위기라든가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시적 긴장감은 표현상에서 문학적인 표현법을 쓰는 경우라면 다 시적 긴장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시적 긴장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는 용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시적 긴장감이 시비를 걸지 마세요. 거의 다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럼 이 정도로 문학에서의 3대 긴장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요. 우리 교재를 가지고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208쪽에 한번 보실래요? 자, 208쪽에 1번의 포에틱 텐션, 시적 긴장이란 무엇인가? 그 밑으로 두 번째 단락 있죠. 시적 긴장은 이질적인 표현 요소, 그러니까 다르거나 차이가 나거나 어떤 변화가 있는 정서의 전환, 어조의 전환,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뭐 장면 전환,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러한 이질적인 서로 다른 표현 요소들과의 결합에서 오는 낯선 느낌.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거나 차이가 있는 표현법에서는 무조건 시적 긴장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 밑에 오상순의 방랑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시에 이제 첫째 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 혼은 이제 정신인데 나의 정신이 어디에 보금자리를 쳤냐면은 흐름 위에 보금자리를 쳤다.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흐름이라는 것은 움직임인데 유동성. 이렇게 흘러가는 데다가 나의 보금자리 둥지를 쳐놓은 것이죠. 근데 흐름 위에 둥지를 칠 수가 있나? 이렇게 흐름 위에다가 움직이는 것 속에 떠다니는 것 속에 나의 보금자리 친 그것이 바로 나의 혼, 나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나의 정신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 속에다가 뭔가 보금자리를 치려고 했거나 거기에 둥지를 친 것이 바로 나의 의식세계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이질적인 요소가 있죠. 흐름인데 거기에 보금자리를 쳤다. 이것은 하나의 모순된 표현이잖아요. 이질적인 것들과의 결합. 이게 이제 역설이죠.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만 나와도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요. 이 외에도 209쪽에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감각의 대비라든가 시청, 후미, 촉각 이런 것 감각이 두 개만 나와도 시적 긴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각의 대비 옆에다가 색채의 대비라는 말을 좀 쓰세요. 색채의 대비. 색채의 대비도 감각의 대비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청, 홍, 백 이렇게 색깔이 꼭 반대가 아니어도 색깔이 두 개 이상이 나오면은 선명한 인상을 준다는 말을 합니다. 색깔이 두 개 이상이 나오면은 뭔가 선명하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이것은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요인이기도 해요. 선생님 저는 별로 시적 긴장감을 못 느끼겠는데요. 뭐 색깔이 조금 다른 것이 나왔다고 해서 뭐가 시적 긴장감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러한 시적 표현이 있으면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이 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대단한 위기나 갈등의 내용이 없어도 시적인 표현이 나오면 다 시적 긴장감이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의미의 대비, 대조적인 소재, 역설, 어조의 전환, 시상의 전환, 반어적인 표현, 어순의 토치 이런 거 다 시적 긴장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라고 하는 수능 기출에도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시죠. 첫째 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여기서 사소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소함이라는 것은 하찮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다. 하찮고 보잘것없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정말 가슴 깊이 묻어둔 가볍게 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가장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정서인데 반대로 표현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소함이 어떠한 사소함이냐면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과 같은 사소함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날마다 뜨고 지고 바람은 늘 불어오고 있고 그래서 늘상 있는 해나 바람처럼 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만 해가 없어지고 바람이 안 분다면 그거는 이 자연세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중대한 사소함이거든요.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지만 그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마치 공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마치 공기라는 게 너무나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기처럼 소중한 것은 없듯이 말이죠.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종류의 사소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소함은 진짜 말 그대로의 사소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미상 반대로 표현한 반어적인 표현법이거든요. 이런 반어적이거나 아까 말했던 역설적인 모순된 표현이 나오면은 그것 자체는 전부 다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문항에 출제되는 시작품의 표현법들은요, 시적 긴장의 요인들을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언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법 자체는 전부 다 이질적이고 낯선 느낌을 주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집중을 하게 할 만한 요인이다. 그래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9쪽의 3번에 시적 긴장과 구별해야 될 개념이 바로 내용상 위기, 갈등, 다급하고 절박한 요인들로서의 긴박한 분위기, 또 서사적 긴장, 극적 긴장,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시적 긴장은 이러한 내용상의 위기라든가 갈등이 심화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강조를 하고요. 211쪽의 개념 확인 문제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적 긴장은 시 속에서 긴장을 하게 하는 요소가 나타난다. 시 속에서 긴장을 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은 표현법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지 독자가 자의적으로 느끼는 긴장감, 내가 왠지 이 시를 보면은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러한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긴장감이 있냐 없냐, 그런 거하고 시적 긴장감은 상관이 없어요. 내용상 어떤 긴장적인 요소가 있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뭐 자의적으로 느끼는 긴장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X입니다. 독자가 자의적으로 느끼는 긴장감이 아니에요. 시적 긴장감은 시 속에서 표현상 조금 낯설고 이질적인 요소가 나오거나 색채의 대비나 어조의 전환, 반어 역살, 말줄임표, 도치, 이런 것들이 다 시적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상 내가 긴장감이 없어도 시적 긴장감은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2번, 감각의 대비나 또 의미의 대비 쓰세요. 의미의 대비, 삶, 죽음, 지향, 거부, 생성, 소멸, 이게 의미의 대비고요. 감각의 대비는 시청, 후미, 촉각, 이렇게 감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이 나오면 감각의 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어조의 전환, 시상의 전환, 이런 거 다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사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번 시적 긴장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 뭔가 그 다른 것, 변화가 있고, 동질적인 것은 안 돼요. 똑같은 것은 안 됩니다. 이질적인 것의 결합으로, 뭐 기쁘고도 슬픈 젊은 날, 그러면 기쁘다 슬프다가 이질적인 언어잖아요. 시의 대비, 의미의 대비, 대비란 건 차이니까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해서 정서적으로 낯선 느낌이 드는 것, 이를 통해서 독자들은 정서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이게 뭐지 하고 낯선 느낌을 보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용상 끔찍하고 이런 것이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시적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를 쓰시오. 김소월의 먼 후일인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내 말이 잊었노라. 만약에 먼 훗날 찾아오신다면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나는 잊었어요. 꺼지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왜 잊었냐고 나무라시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당신이 나무라면 믿어지지 않아서 잊었노라. 그리고 그렇지만 오늘도 어제도 안이 있고, 정말 나는 그대를 오늘도 어제도 잊을 수 없는 그대거든요. 너무나 사랑해. 그렇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의심이 나서 먼 훗날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먼 훗날 그때는 잊었노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잊었노라, 먼 훗날 잊었노라, 이 말은 현재 나의 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하고는 반대죠. 잊을 수 없는 그대인데 먼 훗날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잊었어요. 꺼지세요. 그러나 오늘도 어제도 잊을 수 없는 그대예요. 그러니까 현상하고 반대로 쓴 거죠. 여기서 잊었노라는 것은 반어법이에요. 역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재 상태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이질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게 바로 시적 긴장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어도 시적 긴장이고 역설도 시적 긴장이 된다. 이 말을 꼭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212쪽의 개념 적용 문제 1번, 김현승의 가을이라는 시가 나오죠. 자, 이 가을이라는 시는 여러분들이 시에서의 추론이라든가 시의 대비라든가 이것의 본보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212쪽에 김현승의 가을이라는 시입니다. 자, 제목이 가을이잖아요. 근데 가을을 말하기 위해서 첫째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을을 말하기 위해서 봄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어의 대비를 말합니다. 시어가 서로 차이가 나잖아요. 서로 차이가 나는 봄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의미를, 가을의 의미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봄을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적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이 시어의 대비 자체가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보기에 제목이 가을인데 첫 줄에 봄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이것 자체가 포에틱 텐션,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봄은 가까운 땅에서 숨결과 같이 일더니 이게 봄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지상의 땅에서 따뜻한 숨결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봄은 스프링이잖아. 뿅 하고 일어난 따뜻합니다. 가까운 땅의 이미지거든. 이게 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가을은 뭐냐면요. 가을은 세모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럼 정반대로 가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에 가까운 땅이라고 했는데 가깝지 않고 머나 머니고 여기서 땅이라고 했는데 봄이 땅이라고 하면은 가을은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봄의 요인하고 이 가을의 요인은 서로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를 콘트라스트 대비라고 합니다. 대비. 그럼 벌써 시어가 대미가 되고 벌써 시어가 대비가 되고 의미가 대비가 되고 감각의 대비가 되거든. 왜냐하면 여기서 숨결이라고 했는데 부드럽고 따뜻하잖아요. 근데 가을은 뭐냐면은 차가운 물결이라고 그랬어. 봄은 가까운 땅에서 보드랍고 따뜻한 숨결과 같이 일어났는데 생성 뿅 하고 일어났는데 가을은 굉장히 머나먼 저 하늘가에서 차가워 따뜻하지 않아요. 여기 숨결하고 대비가 되죠. 차가운 물결처럼 굉장히 차가워. 그런 차가움이 밀려오는 게 가을이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가을은 차가워요. 너무 멀리 있어. 이게 봄하고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을 알려면 봄과의 대비를 통해서 가을의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을의 이미지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추론은 A를 통해서 상호 대비적인 또는 상대적인 언어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를 함부로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대비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시의 논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에도 엄청난 대응되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봄이 가까운 땅이라면 숨결과 진다면은 가을은 이렇게 대비적으로 머나먼 하늘에서 따뜻하고 보드라운 숨결이 아니라 차가운 물결처럼 이렇게 밀려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을은 그렇게 차가운 이미지다. 자, 또 이연에서 꽃잎을 이겨서 살을 빚어내던 봄과는 달리. 그러니까 봄의 이미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꽃잎이고 살을 하면은 부드럽잖아요. 이게 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는 달리 가을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별이 있잖아요. 별을 생각하면서 깎고 다듬어. 깎고 다듬는다는 것은 굉장히 딱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것이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한 것이기 때문에 깎고 다듬는다. 근데 이 별은 천상에 있는 것이 하늘이거든. 이게 가을이란 말이에요. 가을은 멀리 있는 가까운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그 별을 깎고 다듬는 거예요. 이게 가을이다.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봄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게 대비다. 그럼 대비가 있으면 이질적인 것이다. 이게 시적 긴장감이에요. 뭐 내용상 뭐 살인적이고 폭력적이고 죽음, 공포, 위기, 절박, 다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의 표현법을 말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죠? 또 보면은 눈동자를 멀리 둔 게 봄이라면 입술을 다문 게 가을이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을 의인화한 거죠. 마치 사람처럼. 사람으로 치자면 봄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동자를 멀리 두고 있어. 뭔가 기대하고, 뭔가 설레고. 사랑은 봄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봄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하게 만들어요. 봄의 기운이 엄습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보면은 뿅 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스프링 뿅 하고 이게 봄 아닙니까? 그처럼 눈동자를 멀리 두게 하고 사람으로 치자면은 막 안 보던 것도 보게 하고 하는 게 봄이라면은, 가을은 뭐냐면은 이제 떨어질 건 떨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게 되잖아요. 관계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망하게 되고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다무는 침묵의 계절인 가을이 온다. 요것도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봄은 언어 가운데 너의 노래를 고르더니, 가을은 너의 노래를 헤쳐버리고, 봄의 명랑한 노래를 꺼져라 헤쳐버리고 내 언어의 뼈마디, 언어의 뼈, 굉장히 딱딱하죠. 뼈 있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가을의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는 진실되고 진정한 어떤 언어입니다. 핵심 언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 언어의 뼈마디를 이 고요한 밤에 고른다. 그래서 가장 그 뼈 있는 언어, 가장 핵심적이고 진실된 어떤 가치 있는 언어를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가을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봄은 눈동자도 멀리 두게 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그러한 봄이기 때문에, 봄은 언어 가운데 너의 노래를 막 고릅니다. 어떤 희망차고 설레는 기쁨의 노래가 되겠죠. 그런데 가을에는 이런 봄의 노래를, 너의 봄의 노래를 다 헤쳐버리고 내 언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어떤 뼈의 언어, 핵심 언어, 진실되고 가치 있는 언어를 이 고요한 밤에 고르게 하는 것이 바로 가을이기 때문에, 이 시의 핵심은 봄이 아니라 가을이죠. 제목이 가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을을 말하기 위해서 봄과의 차이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대비를 통해서 가을의 진실되고 가치로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시죠. 조금 어려운 시긴 해요. 그래서 결국 그 봄보다는 가을에 어떤 내면의 가치, 언어 중에 언어, 가치롭고 진실된 언어를 선택하게 하고 내 내면의 세계를 갖고 나가게 하는 그 계절이 가을이다. 가을은 그만큼 차갑고 그 대신에 내 마음에 보석을 만드는 계절이다. 그런데 비해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땅에서 일어나는 부드러운 숨결처럼 일어났지만, 또 노래도 있지만, 봄에는 가까운 땅에서 숨결처럼 부드러운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꽃잎을 빚어서 살을 만들기도 하고, 봄에는 명랑한 노래도 있지만, 가을이 되면 머나먼 하늘에서 차가운 물결 같은 것이 밀려오지만, 그 대신에 내 마음의 보석 같은 것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언어의 뼈마디를 이 고요한 밤에 고르게 하는 것이 가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을의 진실된 삶의 추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봄의 부드럽고 땅의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하고는 대비되는 가을의 차가운 딱딱함, 하늘의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가을의 진실된 삶의 의미를 추구해가는 시거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1번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됐잖아요. 1번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시적 긴장을 유도하고 있다. 자, 시적 긴장. 이렇게 시의 대비, 감각의 대비, 뭔가 이질적이고 낯선 것들이 서로 결합이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시적 긴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건 무조건 맞다 이겁니다. 근데 앞에 이미지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이미지, 가을의 이미지, 봄의 부드러움, 따뜻함, 그리고 가을의 차가움, 딱딱함, 이런 게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의 대비나 대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나 차이가 나오면 시적 긴장감이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전형적인 시적 긴장감이라는 개념어, 그리고 출제의 원리를 문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는 끝부분에서 첫 부분을 반복해서 끝부분하고 첫 부분이 대응이 돼서 반복이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미상응인데 1년하고 마지막 년은 반복이 안 되거든요.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3번에 말끝을 감춤으로써 이렇게 말줄임표 점점점점 말을 다 하지 않고 말줄임표 없고 이게 틀린 거고 4번에 시행을 점층적으로 배열했다.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짧고 시행을 점점 그 다음에 길고 그 다음에 더 길어지고 점점 더 길어지는 거. 이런 건 없다 이겁니다. 점차 고조되는 감정이 점점 더 세지거나 격렬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1년에서 마지막 년까지 굉장히 담담하게 쓰고 있어요. 밀려온다. 어조를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종결형 어미가 밀려온다, 만든다, 고른다 이렇게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돼 있어요. 관조적 어조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감정이 고조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과거나 미래의 일을 현재 시제로 표현했다. 과거가 나와야 되고 미래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봄의 이미지는 이렇고 가을의 이미지는 이렇다. 이렇게 대비적이고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긴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과거나 미래 이런 것은 없거든요. 물론 고른다, 만든다, 니은다, 현재 시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최승호의 북어라는 시가 있는데요. 뭐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식료품 가게에 죽어있는 북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끌어내고 바로 이 시의 화자 자신이 죽은 북어와 같은 경직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자기 성찰의 의식을 담은 작품입니다. 여기에도 시적 긴장감의 요소가 굉장히 활발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이 시적 긴장감의 요소는요 거의 모든 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시에도 있거든요. 한번 보면은 1년에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밤의 식료품 가게다. 이게 바로 이제 시간하고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하고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적 긴장감이 있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대비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좀 아니거든요. 이질적인 요소도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과 공간이 시적 긴장감을 이루지는 않아요. 그러면 시적 긴장감이 어떤 때 형성이 되냐면요. 그건 이제 밑에 나오죠.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캐캐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리는 북어가 있다. 그러니까 북어는 먼지 속에 있고 죽어 있다. 북어의 일대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과거 시제죠.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나는 죽은 북어의 대가리를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적 긴장이라는 것은 이 죽음이 나왔다고 해서 시적 긴장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시의 대비, 의미의 대비, 색채의 대비, 감각의 대비, 반어, 역설, 생략, 도치, 대꾸 뭔가 이렇게 이질적이고 낯선 요소,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의 전환, 어조의 전환 이런 것이라도 나와야 돼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나는 죽은 북어를 봤다. 이것만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시적 긴장감이 요소가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죽었으니까.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죽은 북어를 통해서 뭘 말했냐면은 말의 변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덤 속에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죽은 북어의 속성을 통해서 이 속성은 대상의 속성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북어는 죽었다 이거죠. 혀는 자갈처럼 딱딱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북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 이 시의 목적이 아니라 이 죽은 북어의 속성, 죽은 북어의 속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죽었다. 이때 죽었다는 것은 말의 변비증을 의미합니다. 말의 변비증. 변비는 안 나오는 것이죠. 안 나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말입니다. 언어죠. 그러니까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나오지 않거나 할 말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할 말을 못하는 인간들이죠.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무덤 속의 벙어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북어를 보면서 할 말을 못하는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인간들과
같다. 죽은 북어와 같은 인간들을 떠올리는 것이죠. 이건 일종의 유추입니다. 북어를 통해서 끌어내는 거죠. 죽은 인간들, 살아있으나 죽은 인간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경직된 생각,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경직된 딱딱한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딱딱하고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갈 곳도 없는, 헤엄쳐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순간, 이 순간이 중요하죠. 이렇게 경직된 인간들이, 막대기같이 경직된 인간들이, 참 북어 같은 인간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순간 느닷없이 이 북어들이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이게 이제 구절의 반복이잖아요. 나한테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를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어는 사실은 화자인 나에게 비판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 비판의 대상이었던 북어가 이제는 비판의 주체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북어를 비판하던 내가 비판의 주체였죠. 이 비판의 주체였던 내가 이제는 북어한테 너 자신이 북어 아니냐, 네가 북어 같은 인간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너 자신이 바로 살아있으나 죽은 경직된 사고의 소유자, 할 말도 못하는 북어 같은 죽은 인간과 같은 것이 바로 너다. 네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북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자신이 할 말도 못하고 경직된 생각을 가진 너 자신이 북어 같은 인간이야 라고 이 북어가 화자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비판의 주체였다가 지금은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북어는 화자에게 북어 같은 인간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 북어 같은 인간들은 경직된 사고의 소유자, 할 말을 못하는 북어 같은 인간들 해서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북어와 같은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비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이 북어가 비판의 주체가 돼서 오히려 나 자신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공격과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상전환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상전환은요, 시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시 속에 들어있는 이 정서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뒤집어진다,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어 같은 인간들을 화자가 비판을 했잖아요. 죽은 북어와 같은 경직된 인간들, 헤엄쳐 갈 데가 없는 무기력한 인간들, 할 말도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라고 화자가 비판을 했는데, 도리어 이 죽은 북어가 다시 화자를 향해서 네가 바로 죽은 북어거든, 이렇게 갑자기 시의 흐름이, 시 속의 생각이나 시 속에 들어있는 정서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공격을 하던 화자가 공격을 북어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마지막 줄에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시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행 있잖아요. 순간. 내가 북어 같은 인간들이 참 불쌍하다고 하는 그 순간 죽은 북어가 갑자기 나를 향해서 네가 북어야,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하라고 시의 흐름이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상 전환인 것이거든요. 정서의 전환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바로 시상 전환에 해당이 되거든요. 꼭 정서가 기쁨에서 슬픔, 슬픔에서 기쁨 이렇게 바뀌지 않아도 이렇게 시 속의 생각이나 흐름이 시상 전환이 되거든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북어가 도리어 나를 향해서 너 자신이 바로 살아있으나 죽은 북어 같은 인간이야 라고, 오히려 북어가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시상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이질적인 요소가 한꺼번에 결합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시적 긴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에 갑작스러운 시상 전환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이것을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선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지입니다.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이질적인 요소들을 결합한 그런 시가 출제 같아요.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많이 나오죠. 그리고 1번의 중심 소재의 외적 속성. 중심 소재가 북어잖아요. 북어의 외적 속성은 꼬챙이에 꿰어져 있고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해진 그 외적 속성이 있죠. 이런 외적 속성을 통해서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맞고요. 이번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뭐뭐 한다,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되는 생생한 현장감이 현재 시제가 있으면은 맞는데요. 여기서는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부르짖고 있었다, 이런 과거 시제로 출발을 하고 과거 시제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현재 시제가 아니어서 틀린 거죠. 이게 육군 사관학교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3번에 동일한 식구의 반복. 너도 보지, 너도 보지, 너도 보지.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것을 구라고 하기 때문에 식구의 반복. 이렇게 반복할 정도로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시의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북어와 같은 죽은 삶에 대한 성찰이죠. 살아있으나 북어처럼 죽은 인간들의 삶에 대한 비판 내지는 성찰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번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라는 것은 모든 시에 다 있어요. 북어 자체가 시각적 이미지거든요. 한 켜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뭐 캐캐 먹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를 더 손때 묻고 기다리고 있는 북어들 하면은 이 출발 자체가, 이 시의 출발 자체가 북어의 죽은 모습들의 시각적 이미지가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감각적 이미지가 없는 시는 없거든요. 시청, 후미, 촉각이 어느 쪽에서든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22강 시적 긴장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서사적 긴장, 극적 긴장감과 더불어서 시적 긴장감은 문학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걸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낯설고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된 시가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되는 시들에는 반드시 시적 긴장감이 있다.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단지 앞에 역설법을 통하여, 대꾸를 통하여, 뭐 생략법을 통하여, 도치를 통하여 색채의 대비, 감각의 대비, 이런 요소들이 있는가, 요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표현법에 관한 특징이기 때문에 내용상 위기가 안 나와도 시적 긴장감이 있다. 내가 긴장감이 안 느껴져도 그냥 나와 있으면 시적 긴장감이 있다, 이렇게 조말로 할 때 이걸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서사적 긴장, 극적 긴장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위기나 갈등이 심화가 될 때, 다툼이 심해질 때, 이럴 때 쓰는 개념이니까 이것은 내용상의 긴장감이나 긴박한 요소가 있을 때 쓰는 개념이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이제 23강에 들어가서 대응 대비 병치로 바로 이어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